모든 이런 중요한 정책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세종이 이런 말까지 해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시대를 앞서간 출산 정책. 임신한 여성들에게 휴가를 부여해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복지까지 생각해가 여름에는 이들에게 얼음도 좀 줘라. 겨울에는 좀 볏짚 같은 거 깔아줘라. 그리고 이 세종은 이미 590여 년 전에 실시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세종하면 문적으로 정말 탁월했던 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세종은 사실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의 북한까지 포함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이 확정된 게 바로 세종 때예요. 지금의 그 한경도하고 저 두만강 쪽에 여진족들이 우리하고 이 국경을 마주하면서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투는 시기에 이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이 한경도 지역에 육진을 설치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서 장군. 그래서 이때 우리 보면 김종서 장군은 이 여진족 정보를 하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세서 이제 백두산 호랑이, 대호라는 이미지로 불렸지만 사실 김종서는 문신 출신이고 실제 김종서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체격도 작고 이 유학자의 풍모가 나는 사람이었지만 세종은 저 육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무장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그런 사람을 파견을 했기 때문에 김종서가 육진 개척의 선봉이 됐고 우리 최윤덕 장군은 전형적인 무장 출신입니다. 무과 출신으로 정승에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최윤덕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평안도 지역에는 최윤덕 장군이 사군을 설치를 하면서 오늘날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이 영토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대에는 바로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이제 편찬이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농업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니까 이 수확량이 적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우리 지금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도 같은 재료를 내도 음식 맛있는 집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특히 수확량이 많은 요즘 표현을 하면 베스트 농업인들을 찾아서 관리들이 그것을 적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완성한 책이 농사직설. 그리고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직접 경복궁원에 논을 만들어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친경이라고 합니다. 친경. 왕이 친히 농사를 짓는다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발견되는 오류 같은 거를 수정해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인데요. 그래서 드라마 그 우리 뿌리 깊은 나무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 바로 이런 기록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종으로 나왔던 이 한석규 씨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로도 나갔는데 어찌 전하께서 직접 똥찌개까지 지시옵니까? 내 매번 인분이 밭작물을 얼마나 더 많이 자라게 하는지 알아오라는 지가 도대체 언제냐? 에? 연구 중이옵니다. 에라 이 비라막을. 그때는 직접 세종이 막 똥거름지게 지고 막 농사 짓고 막 벌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리 세종이라도 똥거름지게는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드라마적 좀 뭐 과장이랄까요? 아니 내가 무수냐? 내가 전하다. 그리고 농업하고 관련이 가장 또 깊은 게 천문관측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중국이라든가 아라비아 쪽 달력이라든가 천문관측 기구를 가지고 뭘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식월식 있죠. 일식이 있는 날 그 당시에 뭐 재앙을 없앤다 해가지고 그 행사 같은 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특히 세종이 오류를 가지고 좀 질책을 크게 합니다.
이때 세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중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하면 안 맞겠다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 요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달력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칠정산 내표입니다. 칠정은 해, 달, 화, 수, 목, 금, 토. 요 칠정을 잘 계산한 내편과 외편을 합한 책, 칠정산 내외편. 그리고 이때 만든 과학기구 중에 혼천이가 지금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이렇게 그 딱 봐도 무슨 하늘 관측할 것 같이 보이는 기구 있어요. 혼천이고 거기에 막 별자리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천문도를 세종 때 돌에 새긴 거.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무슨 뭐 망원경 같은 거 하나 보이거든요. 뭐 대포 같기도 하고. 이것은 지금 영천의 보현산에 있는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한 천체 망원경. 세종시대의 과학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종 때는 해시계의 제작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 해시계가 이제 대량 보급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한 그런 시계 제작이 제일 일단은 용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아마 해시계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앙부일구라고 하죠. 해시계를. 일구가 해 그림자예요. 앙부는 모양을 가리켜. 우러를 앙, 솥부. 그래서 솥이 위로 향한다. 앙부일구. 현주일구는 현은 매달현, 기둥주, 기둥에 매달아 놓은 해시계. 천평일구 하늘의 평평한 해시계. 정남일구 남쪽을 향한 해시계. 이렇게 다양한 해시계가 만들어졌지만 해시계의 결정적인 약점은 해가 없으면 작동을 못 하잖아요. 실내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되고 그래서 해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전천후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탁한 인물이 그 유명한 장영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영실은 신분적으로도 어머니가 부산 동래원의 관기, 조선시대 관기들은 천민 신분이에요. 아버지는 원나라 소주 항주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고 신분이 쳐낸 이후로 세종이 장영실에게 관직을 부여하고자 할 때 상당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 세종이 그런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장영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요즘으로 치면 개인 연구소까지 차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자경루. 물이 스스로 치는 시계 이런 뜻이었죠. 자경루가 발명이 되면서 전천으로 시간을 알리게 됐고 그래서 자경루는 조선시대 표준 시계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업적의 가장 핵심이 백성들을 위한 것,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 또 세종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143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90여 년 전이죠. 그 당시에 토지세법, 우리 그 교과서에 연문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나오는데 이 토지세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당시에 1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만여 명이 찬성, 반대가 7만여 명. 정말 요즘에 딱 직접적인 민주정치예요. 모든 이런 중요한 정책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세종이 이런 말까지 해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이 여론을 최대한 종합했고 그리고 이 투표 결과도 보면 반대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약 10년 정도의 보완 작업 끝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확정해 나가는. 요즘 같으면 투표하면 뭐 인터넷, 전화 방식이 동원되지만 그 당시에 뭐 당연히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군이나 현, 수령이 주관을 해서 직접 투표를 하러 오도록 유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경기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충청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실록에 그런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미 590여 년 전에 그 민주정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는 거 이것도 보면 세계 선거사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업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 당시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 관비라고 해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대부 여성들은 보통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여성들은 신분적으로는 천민입니다. 관비라고 해요.
우리가 노비라고 하잖아요. 남자 종을 노, 여자 종을 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데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하는 모습을 아마 현장을 살펴보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여성들에게 휴가를 부여해라. 그래서 10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고 남편에게도 육아휴직 30일. 그야말로 이 시대를 앞서간 출산정책. 우리 최근에 와서 이런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세종은 이미 이 시대에 육아휴직 제도를 구상을 하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복지까지 생각해가 여름에는 이들에게 얼음도 좀 줘라. 겨울에는 좀 볏짚 같은 거 깔아줘라. 그리고 이제 청결을 생각해가지고 머리 감고 씻는 이런 내용까지 딱 정해줘요. 이러니까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다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종이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실록에 보면 세종이 아팠다는 기록이 거의 50여 건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 인용을 하면 1425년에는 중국 사신이 세종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파리하고 검게 변해서 병환이 심한 것을 알았다. 1431년 기록에 보면 내가 풍기를 얻어서 계속 몸이 괴로웠는데 잠이 들었는데 두 어깨 사이가 찌르듯이 아팠다.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두통과 이질, 30대에는 풍등과 종기, 40대 중반에는 안질과 소갈증, 그리고 이제 수전증도 있고 다리도 제대로 못 걷겠다. 그리고 눈도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전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의원들도 세종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만성적인 질환이었고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회복책이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세종의 육식 유지의 식단이라든가 과로, 운동도 제대로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세종의 병을 좀 더 키웠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업무에서 계속 이제 신경을 썼던 결국 이제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세종이라는 왕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업적이 많고 그런 업적의 가장 기본에는 백성들이 정말 편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 훈민정음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훈민정음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문자예요. 결과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함으로써 이 세종이 백성들도 이제 자기 억울한 일 당하면 이거 표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종은 자신이 조선의 왕임을 인식을 하고 좀 더 나은 세상, 백성들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질병은 감수를 했다 할까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세종이라는 왕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런 왕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좀 자부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